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 시험 모의고사 보건공중 7회 먼저 보건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험급여의 형태는 현물의 형태로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형태로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바우처 형태로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현물급여라는 건 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려면 그냥 서비스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자체. 이 현금 급여는 돈으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현물 급여 서비스 자체로 받는 게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양급여라는 건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수술하게 되고 할 때 드는 비용이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000원 중에서 3,000원만 지불해 주세요 하는 서비스 형태로 받는 거. 이게 요양급여가 되겠고요. 건강검진은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병원에서 무료로 국가검진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급여 중에 요양비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진료를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요양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네요. 그쵸?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휠체어나 아니면 보청기나 이런 것들, 보청기 구입을 했을 때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 여기에 해당되고,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한액이 넘어섰다 그러면 초과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거.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바우처는 우리 임신, 출산할 때 드는 진료비 같은 경우 이 바우처 형태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하는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번에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있었죠. 그죠? 맞습니다. 2번에 분만 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만급여 있었네요. 그죠? 건강진단급여도 건강검진 해당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여기도 해당이 됐었고, 5번에 간병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간병비 이건 아니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2번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1차 보건의료의 원칙으로 옳은 것 했어요. 1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소극적 참여. 1차 보건의료의 원칙 하면은 우리 주민의 참여 면에서 어땠어요? 소극적으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 있어야 된다. 이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차등한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땠어요? 차등한 이용이 아니라 평등하게 이용해야겠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인 이런 이유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자, 3번 지역사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수용 가능성 면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수용 가능성. 3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4번 지역사회 주민의 특수치료를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특수치료 아니고, 5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불 부담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 가능해야 돼요. 지불 능력에 맞는 지불 무관하게가 아니라 능력에 맞게
보건의료수가가 제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3번 보건교육 방법 중 10명에서 12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 및 성폭력에 대해 토론하는 창의적인 보건교육 기법으로 옳은 거였어요. 창의적인 하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막 포착해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었어요. 브레인스토밍, 그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종이에다가 목록화해서 그 중에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그렇게 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현장 학습의 방법으로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교육 매체로 활용할 때 장점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현장 학습을 하게 될 때에 그 현장으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실제 상황을 교육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단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시간 소요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비용. 우리 학생들을 차량에 태워서 버스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장소까지 장소 섭외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현장 학습 장소 선택하는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또 계획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들인 비용은 많이 드는데 비용만큼의 효과도 좀 얻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구입이 용이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다시 가서 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3번에 실생활에 적용이 쉽다 했는데 장점에 여기가 해당이 되네요. 장점. 실물, 실제 상황 이런 것들이 직접 굉장히 관찰한 거는 엄청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실생활에 적용이 쉽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해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 의료 보장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뒀던 도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우리에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제도 서비스 안에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공공부조는 빈곤층에게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또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보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고요. 의료보장은 의료급여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좀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5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으로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그렇죠.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건 2번에 나오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보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득보장.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니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그렇죠. 소득보장입니다. 소득보장에 해당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도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 해당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험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공공부조에 해당이 돼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면서 의료보장에 해당이 되는 서비스, 의료급여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총진료비 억제와 과잉진료에 대한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고 지불자 측이랑 그 다음에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방식의 의료비 지불 보상제도로 옳은 거 물었네요. 그죠? 이것은 총액 계약제입니다. 총액 계약제.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진료비 총액을 정해 놓는 거예요. 진료비 총액을 정해 놓고 이 진료비 안에서만 써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싼 재료대를 쓰든 싼 걸 쓰든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이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의료비 같은 거 절감할 수 있고요. 과잉진료 같은 거 억제할 수 있겠죠. 네,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7번 주어진 시점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질병이나 상해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유병률의 산출 공식에서 분자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분모, 위쪽에 있는 게 분자이죠. 자, 그러면 유병률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병률의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유병률은 전체 인구수, 전체 인구수와 그 인구수 분의 지금 현재 특정 질병, 건강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곱하기 1000명당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유병률과 비교해서 살펴볼 게 이제 발생률입니다. 발생률은 유병률과 다르게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분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유병률은 건강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고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전에 앓았던 사람, 뭐 완료된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병률은 다 포함하는 거고 발생률은 건강한 사람분의 어떤 특정 시점, 특정 기간에 새롭게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린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을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 곱하기 1000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은 전체 아픈 사람들도 다 포함한 사람 중에 지금 이전에도 알아왔고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보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질병 갖고 있는 사람 다 나와 다 모여 인 거고요. 발생률은 건강한 사람 분의 새롭게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이랑 지금 5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3번은 아무래도 발생률에 좀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5번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고혈압이라고 생각해 보면 고혈압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또 새롭게 걸린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발생률은 지금 새롭게 건강한 사람 분의 지금 새롭게 고혈압에 걸린 사람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8번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사업 수준 평가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이 영아 사망률이 우리가 그 건강 수준이나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그게 이제 경제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2번 일정 연령이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다. 그러니까 의미가 낮다라는 건데 의미가 있는 게 낮다가 아니라 높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 높다라고 했어요. 일정 연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연령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딱 영아의 사망률만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3번에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조 사망률의 변동 범위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했어요. 크다.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유가 변동 범위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일반 사망률보다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위생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 보건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맞죠? 그렇죠? 이런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5번 지역사회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했는데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건강 수준 아니면은 내 보건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국민의료비란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증가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했네요. 1번에 소득 수준의 저하라고 했는데 소득 수준이 좋아졌죠. 증가하면서 소득 수준이 좋아지니까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병원 이용.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2번에 급여 범위 축소라고 했는데 확대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의료보험을 잘 해줬어요. 급여 범위, 의료보험을 해줄 수 있는 급여의 범위도 넓어지다 보니까 의료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늘어나게 됐다. 3번에 의료기술의 발달. 맞네요. 그렇죠?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진료도 받게 될 수 있죠. 4번 인구의 다양화. 인구의 다양화라고 하기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인 인구가 이 노인분들의 질환 자체도 만성이 많죠.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성 질환으로 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5번에 급성 질환이 아니라 얘도 만성 질환 증가, 급성이 아니라 만성 질환 증가. 그다음에 인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또 의료비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으로 옳은 거 했네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특수 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그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게 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시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이 상시로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해 보려고 할 때 받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치 전 건강진단은 우리가 어떤 근로자들이 어떤 특정한 작업 환경에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뭐 유해인자의 위험성이 높은지 아닌지 건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기 전에 건강 진단을 해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은 이런 유해인자, 뭐 수은, 뭐 납, 구리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를 하게 돼요. 계속 일하게 되면 이분이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올라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게 되는 게 특수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하수 등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흐르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일정 과정을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것을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의 자정작용으로 옳은 것 했네요. 1번의 여과, 침전, 발효 나오는데 발효는 아니죠. 발효는 물이 정화되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화되는 작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효 아니고요. 발효만 빼도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숙성도 아니고요. 그죠? 물은 산화되고 여과되고 가라앉는 침전, 그다음에 분해
발효보다는 분해가 맞겠네요. 분해. 네, 희석되고 하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자정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독소 방출, 어패류의 폐사, 과영양 상태로 용존 산소량이 감소되는 적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거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수온이 낮고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이 원인이 된다 했는데 이 적조 현상의 원인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네, 풍부한 영양 염류가 되겠죠. 풍부한 영양 염류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일사량도 네,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적조생물의 증식, 뭐 자극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무풍 상태이거나 이럴 때 적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에 적조 현상은 미세한 플랑크톤이 바다에 무수히 발생해 해수가 적색을 띠는 현상이다. 맞네요. 그죠? 2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3번 적조 현상의 원인은 독성 물질의 과다 유입이다 했는데 원인은 독성 물질 아니죠. 풍부한 영양염류 아니면은 일사량이 충분하다던가 적조생물이 증식한다든가 자극물질이 있거나 무풍 상태이거나 이럴 때라고 했습니다. 4번의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번식한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한다 했는데 산소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광합성도 아니고 네, 호흡함으로 인해서 플랑크톤의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과다가 아니라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 어류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조 현상은 해류가 빨라질 때 더욱 촉진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죠. 바람이 안 부는 거니까 네, 해류가 빨라지지 않겠네요. 그죠? 정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인구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네요. 네, 인구의 정의는 5번에 보시면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 얘가 이제 답인데요. 우리 인구는 네, 국민, 뭐 인종, 민족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다르고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죠. 이것을 우리가 인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대기 중에 포함된 수분량에 의해 결정되는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비교 습도란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을 말한다. 네,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 이거는 절대 습도를 얘기해요. 절대 습도. 2번에 절대 습도란 공기 중에 최대한 물방울이 섞일 수 있는 것이다. 네, 절대 습도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공기 중에 최대한 물방울이 섞일 수 있을 만큼 섞이는 거 이거는 우리가 포화습도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정도의 농도 포화습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대습도가 40 이하일 때 사람에게 쾌적감을 준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우리 보통 적절한 네, 습도의 양이 40에서 60% 정도이죠. 4번 습도는 정오가 지나서는 최대라고 했는데 습도는 이때는 최소가 되고요. 밤에서 아침까지가 네, 최대가 되겠습니다. 5번에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한다. 습도 자체가 그렇죠. 낮에 이렇게 우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 습기를 머금은 층이 태양열을 흡수해가지고 땅이 과열되는 걸 방지해주고요. 밤에는 또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각 직업병과 그 발생 원인의 연결이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소음으로 인해서 자만병 얘기했는데 소음으로 인한 건 자만병이 아니라 난청 발생할 수 있겠고요. 기압으로 인해서는 진폐증, 폐 질병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거 아니고 기압으로 인한 거는 고산병 뭐 이런 거 있겠네요. 고산병, 자만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조명 부족은 뭐 눈의 피로가 있겠죠. 눈 피로, 뭐 안정 피로,
눈피로, 눈떨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4번에 진동,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손가락이 뭐 진동이랑 추위에 의해서 창백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인데 4번은 네, 맞겠습니다. 5번 고온은 VDT 증후군 했는데 네, 이게 아니라 고온에 계속 장시간 노출이 되면 열사병 이런 거 걸릴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공중파트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면역결핍증 증후군 AJ인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의 전파 매개체로만 나열된 거 했는데요. 네, 요 질병은 우리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뭐 음경이나 질의 이런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번에 혈액, 질 분비물, 정액 이런 것들 맞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다가 네, 혈액이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수혈 뭐 이런 것들도 이걸 통해서 옮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약물 남용자가 사용했던 주사기 공동 사용하게 됨으로써 올 수 있겠죠. 혈액으로 올 수 있고요. 그다음 뭐 모유 수유 아니면 뭐 수직 감염 이런 것들로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뭐 타액, 소변 이런 거 해당 안 되겠네요. 네, 비말, 소변 이런 거 해당 안 되고 잦은 악수 이런 거 아닙니다. 성접촉이기 때문에 네, 타액도 아니고요. 그죠?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7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가정 방문을 통한 신생아 간호시 네, 가장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빠르게 방문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1번에 생후 5일 된 아이의 수면 시간이 20시간이다. 네, 보통 우리 신생아가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자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정상적이다 볼 수 없겠어요. 2번 생후 4일 된 아이의 변이 푸르스름하고 하루에 5회씩 본다. 네, 3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태변이 약간 녹색이면서 암녹색이면서 하루에 한 4-5번 보잖아요. 그리고 생후 한 4일에서 14일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옮겨가는 변이라고 해서 이행변이라고 하고 그때는 약간 녹황색으로 해서 묽고 점액이 조금 섞여 있는 변을 보고 생후 한 2주 정도 되면은 영양에 따라서 이제 정상변으로 봅니다. 모유를 먹으면 네, 황색에 가까운 난황색 하루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분유를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딱딱하면서 하루에 1-2번 정도 보게 되죠. 그래서 2번에 생후 4일 된 아이의 변이 푸르스름하고 하루에 5번 본다 라는 게 특별하게 비정상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어요. 3번에 생후 일주일 된 아이의 서해부 항문 주위 피부에 붉은 발진, 뭐 기저귀 발진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급하게 방문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생후 2주 된 아이의 배꼽 주위는 정상적이나 제대가 탈락되지 않았다. 배꼽 주위에 염증이 없대요. 정상적인데 제대는 아직 탈락되지 않았다. 보통 우리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후로 해서 제대가 탈락되는데 2주가 되는데 아직 탈락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하게 염증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우선적으로 방문을 해야 될 것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5번에 보시면 굉장히 급합니다. 생후 24시간 된 아이의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되었고 잘 먹지 못한다. 이거는 네, 핵황달을 의미하잖아요. 황달이 생리적인 황달도 있고 핵황달도 있는데 병리적인 겁니다. 생리적 황달과는 다르게 생후 24시간 된 아이가 네, 황달 증상이 있고 잘 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핵황달 시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라라고 우리가 네, 아동간호할 때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5번이 굉장히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네, 18번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A씨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여성 불임의 원인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월경 주기법 사용이 불임의 원인은 되지는 않죠. 콘돔을 사용한다고 해서도 그렇고요. 3번에 난소 기능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성기 기형이 있다. 아니면 난관에 문제가 있다. 난관 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러면 난소가 자궁까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아니면 무월경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9번 질병 발생의 3요소는 병원체, 환경, 숙주이다. 이 중 숙주 요인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병원체, 환경, 병원체라는 거는 우리 외계에서 이 병원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생식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건 병의 원인과 숙주 간의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개 역할. 아니면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건데, 이런 게 뭐 매개 곤충, 그쵸? 지형,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숙주 요인은 개인의 위생 상태, 개인의 위생 상태, 건강 상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숙주에게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으려면 이런 위생 상태,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요인이겠네요. 그래서 1번에 성별, 인종, 면역, 영양 이런 것들은 숙주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죠? 2번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병원체 요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3번에 매개 곤충 이런 거는 환경의 요인이 되고 온도는 병원체, 지형은 환경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 방사선,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병원체 요인이 되는 거고요. 온도, 습도 이런 것도 병원체, 지형은 환경의 영향인 거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50세 여성이 기침 시 피가 함께 넘어오는 등의 결핵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여성의 결핵 진단을 위한 객담 채취 시기 물어봤습니다. 객담 가래받는 시기는 그렇죠. 이른 아침 첫 가래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질병 예방에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다. 이 중 3차 예방으로 옳은 거. 1차 예방은 예방접종 같은 거 해서 아니면 교육하거나 해서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예방접종은 1차에 해당이 되겠고요. 2번의 질병, 조기 발견과 관련되어 있는 건 2차 예방과 관련 있죠. 환경 개선하고 하는 것도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라서 1차 해당이 되겠고 3차가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적어야겠네요. 질병 치료 후에 여러 가지 신체 장애와 기능 같은 것들을 회복하는 단계가 3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구 예방은 답이 맞겠습니다. 5번의 보건교육, 이것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바꾸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1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2번 보건간호사업에서 기록 및 보고가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의 계획, 진행, 성과 분석하고 재계획을 세울 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정 방문 시에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발견했을 경우 수행할 업무로 가장 옳은 거였어요. 1번 환자의 가치관과 습관에 대해 파악한다. 가치관과 습관. 1번도 왠지 답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는 중요한 정보이긴 합니다. 근데 거동이 지금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식사요법을 정확하게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했는데 관절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관절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대사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당뇨 대표적인 게 있네요. 그죠? 질환. 당뇨 같은 거는 이렇게 식단이 좀 절대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관절염은 식단이 절대적인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수행할 업무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가장 어떤 거 골라라 하면은 제일 맞는 거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번 볼게요. 보기.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했는데
관절염 자체는 굉장히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그렇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 아닌 이상 발견 즉시의 병원 이송보다는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도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번,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자원을 파악한다. 네, 왠지 답이 아닐 것 같지만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가족관계 등의 자원을 파악해서 우리가 병원 내에서 간호하는 것과 달리 가정방문은 환자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이 불편한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인적 아니면은 물적 이런 자원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가정방문 시에. 그래서 4번 가족관계 등의 자원을 파악한다. 5번 이웃집의 외부 구조 파악한다 했는데 환자가 거주하는 환자 본인의 주거 환경, 예를 들어서 문턱이라든지 걷는 게 불편하니까 아니면 미끄럼 방지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주거 환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이웃집의 외부 구조를 파악하는 건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24번 지역사회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했는데 1번에 임산부의 분만 개조. 네, 이것은 의사 선생님이 하거나 아니면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고 2번에 출생 사망 진단서 발급하는 것도 이것도 진단서 발급은 의사 선생님이 고유 업무죠. 그죠? 그다음에 치료 및 예방 접종 실시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나 예방 접종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거나 하게 되겠고요. 객담 검사 실시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네요. 우리가 할 일은 환자 조기 발견, 환자의 조기 발견 아니면은 보건 계몽 이런 것들에 힘쓴다. 아니면은 보건 통계 이런 거, 통계 작성하는 거, 작성에 협조한다. 결핵 사업에 참여한다. 아니면 응급처치 및 시범 교육, 응급처치 시 시범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력한다. 이런 거 아니면 보건교육 장소에 도구 준비한다. 5번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5번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개인이나 가족의 니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에 기초를 두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6번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죠.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니면 좋아지게 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답이 3번이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최근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 1번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맞네요. 그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아휴직 제도, 출산 휴가, 주거 지원도 해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육아 부담이나 아니면 비용 같은 것도 축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실시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내야 돼요. 일부는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그 목적
나라에서 다 내준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굉장히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데 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제2급 감염병으로 급성 장질환인 장티푸스의 전파 경로 묻고 있네요. 네, 장티푸스는 이 균에 의해서 장티푸스 균에 의해서 급성 전신 발열성 질환인데요. 경로는 아무래도 이 장티푸스 균에 오염이 된 환자의 대소변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이 매개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요. 이 전파가 돼서 지속적인 고열, 네, 고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고열이 나니까 오한이 오고 복통도 오고 특히나 이 장미 모양의 발진이 있는 피부가 특징이죠. 네, 전파 경로는 네,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30번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의료인이 안 되는 거. 1번에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있는데 선고받고 복권이 됐으면 아니죠. 선고를 받은 사람일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 아니면 피한정 후견인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그랬죠. 네, 2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종료되고도 5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번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분들은 의료인이 될 수가 없겠네요. 4번에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으면 아니죠. 다시 안 되고요. 5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다시 복권된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네, 답은 3번이 해당이 되네요. 네, 31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로 옳은 거 했네요. 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는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 제약이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32번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네,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구강보건법의 네,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목표보다 더 높은 목적은 우리가 구강보건법에서 정의하기를 구강보건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 좋아지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4번 혈액관리법상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 시기로 옳은 거 됐네요. 네,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통 15일 이내가 맞아요. 15일 이내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이 날짜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가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문제에서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대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1급은 키워드가 발생하는 즉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즉시 신고해야 돼요. 즉시 신고하고 공기감염이 많기 때문에 음압격리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키워드 있고요. 2급은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격리해야 됩니다. 여기도. 3급에서 4급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3급은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24시간 내 신고하고 계속 감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상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급은
표본 감시 활동만 하는 게 4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건 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죠? 3급 1번의 패스트. 패스트는 왠지 굉장히 무서운 질병 같아요. 1급에 해당이 되네요. 패스트. 2번의 댕기열. 댕기열이 3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급.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의 폐렴구균, 폐렴알구균. 얘는 그쵸. 2급에 해당이 되겠네요. 2급. 4번의 세균성 이질도 2급에 해당이 되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1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